지난 화요일 날 내가 체크할 수 없는 숙제를 내줬는데 혹시 좀 했니? 체크할 수 없는 숙제. 자료 좀 바꾼 것 같아? 자료 안 배치가 좀 바꿨나? 제 숙제가 뭐였냐면 47쪽까지 그치? 47쪽까지 읽어오는 거였지. 체크할 수 없는 숙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물론 좀 바빴을 거야. 뭐 계속 수업 듣고 숙제도 많고 테스트도 보고 막 그래서 바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오늘 일단 수업은 나갈게. 거기에 관해서 수업 나가고 원래 오늘은 소설 나가는 부분인데 소설 나가는 날인데 오늘은 간단하게 빨리 여러분들 숙제했던 것, 읽어왔던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만 빨리빨리 정리하고 바로 소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2시간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때 우리가 24쪽 펴 원래 24쪽부터 우리가 한국 숙제를 내줬었죠. 23쪽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고 24쪽 이게 아무래도 막 스토리텔링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읽으면 재밌는데 수업하기에는 조금 이제 애매하죠.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로만 혹시라도 뭐 노트 같은 게 있으면 따로 내가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적어주는 개념이나 얘기해주는 것들을 적어서 정리하면은 나중에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볼 때. 근데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 나도 뭐 선생님들이 옛날에 노트를 따로 해서 정리해라 그러면 잘 안 하게 되더라고. 저는 잘 안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자체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24쪽 볼게요. 24쪽. 오늘 마지막 날이지, 그치? 오늘 하고 주말에 쉬지. 토요일 오늘. 빨리 가져오세요. 오늘 가져오세요. 금요일에 가지고 지쳐있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좀 빡세게 하고 주말에 좀 푹 쉬고. 혹시 도축 나오는 친구 있어? 좀 나와야 돼? 내일 쉬셔야 돼. 주말에는 좀 푹 쉬시고 오늘만 잘 달립시다. 오늘만 열심히 이제 힘차게 달립시다. 알겠죠? 우선 좀 분량이 많아서 여담 없이 바로 일단은 어떻게 할게요. 아침 2교시긴 한데 자 24쪽 보시면 정사와 태도인데 부정과 긍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 긍정 근데 내가 얘기했지만 여기 글 쓰신 분이 나의 선배님인데 내가 참 마음에 든다고 했죠. 여기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자 얘기도 안 했는데 약속한 것도 아닌데 저랑은 수업할 때 이렇게 약속해요. 시를 읽을 때 이게 긍정적인 시어다라고 하는 동그라미를 써요. 이게 부정적인 시어다라고 하면 세모를 칩니다. 앞으로 시에 대해서 분석할 때 이거 긍정적이니 물어봅니다. 동그라미나 세모에 물어봅니다. 긍정적인 시어면 동그라미, 부정적이면 세모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정확하게 나왔죠. 긍정적인 것을 동그라미 치면서 세모는 부정적인 것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여기도 시를 읽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 시는 당연히 뭐 부정적인 상황일 때도 쓸 수 있고 긍정적인 상황일 때도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이 부분은 별로 어려운 건 없는데 여기에 체크할 것이 여기 밑에 보세요. 밑에 해시태그로 나오죠. 24쪽 밑에 거기에 그냥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이게 부정적인 태도일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뭐 체념 당연하죠. 체념 포기하는 것 혹은 뭐 수용 비판 야 너 뭐 잘못했어 너가 뭐 잘못했어 하고 지적하는 비판이죠. 그 다음에 슬픔, 그리움, 반성 뭐 그런 것들이죠. 극복 의지는 조금 아니죠. 극복 의지는 조금 여기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6번까지 반성, 뉘우침 여기까지는 조금 반성 부정적이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26쪽 26쪽은 긍정적인 상황이야. 근데 이게 여기서는 뭐 긍정적 부정 나눠놨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시 속에서 이 화자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네, 혹은 이 시어는 긍정적인 시어네, 이 시어는 부정적인 시어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 밑에 해시태그를 보면 뭐 감탄, 그다음에 예찬이라는 건 칭찬이죠. 칭찬. 누군가를 칭찬하는 건 당연히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뭐 동경한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게 누군가를
되게 동경해. 누군가를 존경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닮아가고 싶어. 긍정적인 태도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자연 친화적 당연히 긍정적인 태도죠. 자연 친화적. 자연을 사랑하고 막 자연과 함께 육아일체 자연과 함께 살고 싶어. 뭐 이런 거 좋은 태도고. 그 다음에 긍정적. 그 다음에 풍류. 풍류라는 건 뭐야? 자연 속에서 막 즐기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띵까띵까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술 마시고 놀고 하는 게 풍류입니다. 풍류. 당연히 좋은 거죠. 긍정적인 태도죠. 네, 부정적인 태도는 아니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다고 해가지고 이게 시를 잘 풀게 된다는 건 아니죠. 그냥 시를 보면서 이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걸 잘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사실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옆에 뭐 표를 잘 정리해놨네요. 화자의 정서, 태도. 그래서 감탄, 예찬, 동경, 자연친화, 긍정적, 참여, 풍류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이거는 사실 그냥 넘기겠습니다. 그 뒤에 28쪽 볼게요. 28쪽. 어조라는 건데 화자의 어조의 뜻을 읽어보면 화자의 특징적인 말투와 말의 분위기, 말하는 방식이나 억약 이렇게 되어 있네요. 특징적인 말투와 말의 분위기를 하나 줄쳐놓을게. 특징적인 말투와 말의 분위기. 이것도 사실은 수업을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시를 읽으면서 판단하는 거죠. 시를 읽으면서 판단하는 수준에 그치면 되는 거고. 29쪽 볼까? 29쪽에 2번 볼게요. 2번에 있는 그 그림이랑 무슨적, 비판적, 냉소적 이렇게 돼 있죠. 혹시 이 중에서 모르겠는 게 있니?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볼까? 예찬적은 당연히 칭찬하는 거죠. 칭찬. 예찬이란 말이 어려우면 칭찬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호의적이다라는 것은 뭐 되게 뭐 좋게 대한다. 사람들한테 좋게 대한다. 좋을 호자죠, 그죠? 영탄적은 영탄이란 말은 우리가 영탄법이란 말도 있는데 뭐 감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탄, 감탄. 영탄이란 말이 어려우면 감탄. 거기에 벅찬 감정 하나 줄여주세요. 영탄적이라는 말의 핵심 키워드는 벅찬 감정이에요. 벅찬 감정. 그래서 일단 벅찬 감정이 드러나 있어. 너무 기쁘다. 놀라워. 이런 감정이 들어만 있으면서 영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판단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서 종결어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튼 냉소적이다. 냉소적이라는 건 진짜 시크하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많이 쓰나 시크하다. 이렇게 시크해 그거죠. 시크해. 부정적이라는 것도 당연히 되게 걔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걔는 왜 이렇게 삶에 대해 부정적이야?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긍정적과 부정적의 차이는 그야말로 이런 거지. 물컵에 이렇게 담이 남아있는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반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요것만 보고 이렇게 반밖에 안 남았어 이런 부정적인 거고. 야 그래도 아직 반이나 남았네? 라고 하면 긍정적인 거죠. 너무 사실은 당연한 말이라서. 비판적이란 말은 그야말로 누군가를 막 까고 뭉개고 막 이런 거죠. 비판하고 너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비판적인 거예요. 의지적이란 말은 진짜 그래 내가 뭐 열심히 하겠어. 이번에 뭐 성적을 몇 점 올리겠어. 의지적. 단정적이란 말은 진짜 단호박이죠. 단호박. 여기 단호하게 라는 말을 주시면 되겠죠. 단호하게. 이게 단호하냐? 명령적. 당연히 명령적은 뭐 넘길게요. 거기에 관조적 걸려요. 관조적 주저 걸려요. 관조적. 그거는 관조적이란 말은 이런 겁니다. 관조적이란 말 뭔지 알아야 돼요? 관조적. 관조한다는 거 이겁니다. 따로 떨어져가지고 멀리서 쟤네들이 엄청 싸우고 있어. 막 연락 싸우고 있는데 떨어져서 한 걸음 떨어져서 제3자의 입장에서 잘 싸우는구나. 집에 불이 나고 있어. 와, 잘 싸우는구나.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죠. 제3자입니다. 제3자라고 하나 더. 제3자의 입장에서 참여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써야 돼. 제3자이고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라는 말 들어봤죠? 객관적의 반대말은 주관적이죠. 그렇죠? 주관적인 거의 반대말이야. 일단 관조라고 하는 순간 주관적은 감정이 있다는 거거든. 감정 배제거든. 그래서 객관적 이런 말이 어려고 감정 배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정 배제. 이 말이 중요해요. 제3자 입장에서 감정이 배제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관조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자조적이란 말은 그야말로 여기 잘 그림이 괜찮죠? 내 반쪽 태어나긴 한 걸까? 솔로로서
느끼는 자조적. 자조적이란 말은 그 자자가 스스로 자자입니다. 스스로 자자. 스스로 자자. 자기에 대해서 조롱한 거야. 자기 조롱이라고 찾으면 돼요. 자기 조롱. 자조적. 자기 조롱하는 거야. 자기 비하 발언 뭐 이런 거죠. 아, 난 안 될 거야. 아, 이번 쌤은 글렀어. 이런 거죠. 자조적. 이번 쌤은 글렀어가 딱 정확히 맞네. 이번 쌤은 글렀어. 회의적이라는 말은 회의적이다 라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진짜 그럴까? 설마 의심하는 겁니다. 회의적, 의심.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주의자라는 말이 있죠. 지금 뭐 철학 공부하다 보면 회의주의자 이렇게라는 말이 있어. 회의주의자. 과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옳은 걸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커피가 진짜 커피가 맞을까? 막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과가 진짜 사과 맞을까? 미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 미치는 거지. 내가 지금 내 눈이 정상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우리가 여기 있는 교실이 진짜 교실이 존재하는 걸까? 메가스터디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 이상한 이제 사람이 미쳐가는 거죠. 그래서 풍자적이라는 것은 풍자적이란 말, 또 해학적이란 말이 없었나 여기? 해학적이란 말이 없었나 보네. 네. 풍자적, 해학과 풍자적이란 말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에다가 해학과 풍자의 좀 차이만 좀 적을게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이거 고전소설 할 때 다시 할 거긴 하지만 해학과 풍자는 좀 다르죠. 보통 같이 많이 쓰긴 하는데 사실은 조금 엄밀하게 따진다면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구별해야 될 개념이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해학과 풍자는 일단 둘 다 웃음이 있죠. 일단 웃긴다 이런 거죠. 일단 웃겨야 돼요. 근데 웃긴다는 건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웃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작가가 웃기려고 의도를 한 거야. 근데 우리는 안 웃길 수 있죠. 옛날 얘기 때문에 안 웃길 수 있어. 그렇지만 얘가 웃기려고 의도했다 라는 정도만 파악하면 돼요. 해학은 비판이 없습니다. 비판적이지 않아요. 대상에 대해서. 풍자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과 놀이들을 풍자한 거죠. 탐과 놀이들을 두꺼비에 비유해가지고 두꺼비가 가다가 손골매가 떠있는 걸 보고 무섭다 하고 도망가는 모습, 불이 났게 막 도망가다가 막 아이고 멍들었다 아파 죽겠네 막 하는 것들. 비판이 있는 거죠. 사실. 해학은 비판이 없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쓰죠. 보통 따스한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본다. 그 정도만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탈속적은 이따가 어차피 뒤에 나올 거니까 보겠습니다. 거기 31쪽 보시면 31쪽에 신동엽의 껍데기는 신동엽이라는 사람은 동명이인입니다. 그 연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네, 진짜 옛날에 있었던 시인이야. 이 시인은 신동엽 이 사람은 나중에 설명해도 되지만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뜨는 순간 우리가 그때 시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죠. 시 얘기하면서 우리가 시인을 꼭 봐야 된다. 제목을 꼭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내용 봐야 된다 이런 얘기했었지. 그치? 시인을 보고 딱 시인을 보는 순간 내가 알고 있으면 먹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신동엽이라는 시인은 딱 뜨는 순간 현실 참여 시인입니다. 현실 비판 혹은 뭐 현실 참여 아니면 뭐 사회 시인이다라고도 얘기하죠. 김수영이라는 시인이랑 똑같죠. 그 독재 정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우리는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 막 그런 시들을 막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신동엽이라고 뜨는 순간 이 사람 현실 참여 시인이다. 그럼 먹고 들어가는 게 많죠. 시인 보는 순간 이 사람은 현실 참여 시인이니까 당연히 그런 내용이겠네 라고 하면 이제 이득이죠. 완전히. 그래서 그걸 왜 보려고 했냐면 껍데기와 알맹이가 지금 세모로 껍데기는 세모, 알맹이는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죠. 껍데기는 여기서 부정적인 시험이다. 알맹이는 그야말로 핵심. 알맹이는 긍정적인 시험. 껍데기는 뭐냐면 허울의식이야. 허위의식 이런 것들이야.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핵심. 그 핵심만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자유, 뭐 독재 정권으로부터의 뭐 탈피,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다. 보여주려고요. 자, 뒷점 볼게요. 뒷점. 32쪽 보시면 냉소와 자조에 대해서 비교해 놨는데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 냉소는 시니컬하다 이런 뜻이죠. 냉소. 막 어떤 애가 나한테 막 친절하게 대도 이렇게 하는 그런 냉소적인 태도. 그러니까 냉소적이라는 것은
남을 비우는 겁니다. 냉소는 그냥 남. 그리고 자조는 나. 옆에서 이렇게 써면 되죠. 나를 향하고 있다. 자조는 그야말로 자기 비하죠. 자기 비하 발언. 아, 나 망했어. 아, 진짜 똥망이야 이건 생각. 이런 생각하는 나고요. 남. 냉소는 그야말로 남을 남한테 눈을 기는 거죠. 막 뭐야 진짜. 어제 냄새나 막 이런 거. 미안해. 나는 자조죠.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자조. 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냉소. 비웃는 거죠. 비웃는 거. 이러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보시면 되겠고, 뒤에 넘겨볼게요. 34쪽. 직설과 우회가 있는데요. 직설과 우회. 이런 것들 이제 직설이란 말은 그야말로 진짜 말 진짜 세게 그대로 나 너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회적이란 말은 소개팅 자리에 갔어.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직설적으로 말하는 애들은 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냥 좀 갈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회적으로 말하면 저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같아서 갑자기 할머니께서 편식하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우회적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나도 옛날에 소개팅 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조회라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그래요. 네. 우회적으로 말하게 되죠.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막 커피도 마시러 가자 그러면 제가 좀 기분 좋은 거 드릴까요? 그런 거 있죠. 네,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습니다. 괜한 얘기를 했네요. 네. 아무튼 직설과 우회라는 것은 우회는 돌려 말하기죠. 예를 들어서 막 너무 배가 고픈데 친구가 나한테 라면을 끓여줬으면 좋겠어. 근데 대놓고 야 라면 좀 끓여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래.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날씨가 좀 춥고 뭔가 좀 따뜻한 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우회적인 거죠. 우회적으로 말하면 좀 사실 짜증나죠, 그렇죠? 대놓고 말하지. 근데 문학에서는 우회적으로 말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우회적으로 표현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일 때도 많아. 나중에 또 따로 배우겠지만 우회적인 표현 같은 이런 거지. 아내가 죽었어. 아내가 죽었을 때 막 왜 죽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담배만 뻑뻑 피고 있는 거. 우회적이죠. 직설적으로 막 슬퍼하진 않지만 그 슬픔이 우회적으로 더 강하게 드러나죠.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문학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회적인 것은 그런 거죠. 맨 밑에 있죠. 맨 밑에 34쪽 맨 밑에 보시면 혹은 이 이별의 상황에 나 너무 슬프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죠? 나 너무 슬프다 그러면은 좀 약해. 약하단 말이야. 문학적으로 약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비가 막 엄청 내리고 있다라는 배경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진짜 그야말로 막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슬픔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직설과 우회. 그래서 거기 위에만 줄쳐놓게. 직설은 이제 있는 그대로 줄치면 되겠고 위에 직설 우회 맨 위에요. 맨 위에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줄치시고요. 우회는 곧바로 말하지 않고 빙 돌려 말함. 줄치시겠죠. 뒤에 보시면 36쪽 보시면 수용과 요거는 조금 그렇죠. 수용과 체념이란 말은 그렇게 구분해서 쓰지 않습니다. 평가원에서 구분해서 쓰지 않아. 굳이 구분할 필요 없어. 수용과 체념은 별로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더 좋아하는 말이 이거죠. 수용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수용이라는 말이 조금 더 낫죠. 체념이라는 말보다. 체념은 별로 포기입니다. 포기 그냥 완전 그냥 다 포기 그냥 인생 포기 형태인데 수용이라는 말은 포기까지는 아닙니다. 수용이란 말은 조금 다르죠. 약간 굳이 미세하게 구분한다면 수용은 그래 받아들이자 삶이란 그런 거지 라고 해서 삶을 놓지는 않습니다. 체념은 약간 자살에 가깝다면 수용은 자살까지는 아니죠. 그래 받아들이면 살자 이런 거죠. 조금 다른데 굳이 구분해서 쓰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더 수용이 조금 더 좋은 말이죠. 수용이 조금 더 좋은 말이야. 조금 더 좋은 말이죠. 여자친구가 헤어지재. 체념 이거는 진짜 인생 포기죠. 인생 포기 상태. 아씨 망했다 이런 거고 수용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다른 남자가 생길 수도 있지. 그래, 받아들이자. 그래 이런 거죠. 조금 다른데 거의 좀 다르게 좀 차이가 많이 없죠. 뒤에 넘길게요. 뒤에 비판적 38쪽이야. 38쪽. 여러분들이 읽었으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 엄청 중요한 개념이 많지는 않아서
비판적, 비관적, 회의적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비관적이란 말은 뭐 삶을 비관해서 목숨을 끊다 이런 얘기죠. 뭐 1교시부터 자꾸 이런 안 좋은 말들만 나와요. 자꾸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비관적이란 말은 그야말로 슬퍼한다 이런 얘기죠. 네. 삶을 비관하다 뭐 이런 얘기죠. 난 안 될 거야. 넘길게요. 뒤에 40쪽 보시면 속세와 탈속이란 말이 있는데 속세라는 말은 일단 고전소설에도 많이 배우겠지만 요거를 좀 탈속이라는 말보다 탈속이란 말은 잘 안 쓰고요. 어떤 말을 많이 쓰면 요 말을 많이 씁니다. 고전소설에서 많이 쓰는 말이야. 자연과 속세 혹은 뭐 세속 하는 말이죠. 이건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 고전 시가에서는 요 두 개를 항상 많이 배워요. 선비 옛날에 그런 거 얘기 들어봤어요. 선비들이 속세가 너무 찌들었다. 속세 다 버리고 자연 속에서 은거하면서 살아가야지. 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자연 속에서 은거하면서 살죠. 자연 속에 숨어서 사는 거지. 속세는 뭐야? 아주 이익만 탐하는 막 돈만 탐하고 사람들을 막 서로 막 까내리고 막 그렇게 하는 아주 무서운 세상이다라는 거죠. 사회. 사람들한테 질렸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한테 질려서 자연으로 간다. 그런 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시가를 분석할 때 자연과 속세를 대비해가지고 분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연과 속세 요 말을 이제 넣으면 되죠. 탈속이란 말은 그야말로 속세를 벗어났다. 자연과 똑같은 말인데 탈속이란 말보다 자연이란 말을 좀 더 많이 써요. 네, 자연을 추구, 은거하는 삶 이런 말 많습니다. 성찰 반성 구분할 필요 없죠. 성찰 반성 똑같습니다. 굳이 구분할 필요 없죠. 굳이 구분한다면 굳이 구분을 할 수 있죠. 근데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성찰이란 말이고요. 반성이란 말은 이거죠. 이 성자는 똑같아요. 살피다라는 뜻이야. 이게 두 개가 살필 성자야. 살피다, 살펴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피다 성자야. 이거는 살피다 찰자입니다. 이거는 돌이킬 반자야. 그러니까 반성이란 말은 돌이켜서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반성은 이런 말이 많죠. 우리가 반성문을 쓴다 이런 말을 하면은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반성이란 말은 그런 거죠. 이제 지난날을 돌이켜봤을 때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게 반성이고요. 성찰이란 말은 그야말로 지난날 내가 잘못했던 것을 그대로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는 것이다. 그 차이가 있는데 갖다 보죠. 이거를 굳이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후회하는 거지.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죠. 네. 성찰, 반성. 그 다음에 42쪽 볼게요. 42쪽. 아까 관조는 제3자 입장에서 감정 배제하고 멀리서 거리 두고 쳐다보는 거다. 쟤네들은 싸우든 말든 나 옆에서 멀리서 잘 싸우는구나. 지금 펀치 제대로 날렸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요. 달관했다라는 것은 달관 밑에다가 좀 적어놓을게요. 달관 밑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무념무상 혹은 초탈했다. 달관했다는 거죠. 거의 현자 타임 왔다죠. 현타 왔다는 거죠. 요즘 말로 현타 왔다는 거죠. 현자 타임이 왔다는 거죠. 현자 타임이 뭐죠? 달관. 초월이란 말은 잘 알죠. 초월. 쟤는 초월적 존재다. 천상계다 이런 얘기죠. 게임할 때 쟤는 천상계다 그러죠. 게임할 때 천상계 말 쓰지, 그렇지? 천상계, 쟤네들은 천상계야. 우리가 우러러볼 수조차 없는 천상계. 옛날에 서든어택, 여러분 서든어택 세대가 아니지. 서든어택에서 옛날에 도끼 자국 그런 애들이 엄청 잘했다. 옛날 선생님 어렸을 초등학교 때 메이플 스토리 세대 때 그때는 진짜 그때 메이플 스토리가 굉장히 낭만적이었죠. 지금 낭만이 없어. 메이플 스토리가 거의 다 레벨을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나 때는 되게 낭만적이었어요. 메이플 스토리가. 근데 그 메이플 스토리에 뭔 얘기가 나? 메이플 스토리 옛날에 천상계의 누구였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시안느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로 직업이 궁수였는데 레벨이 제일 높았다. 발록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고 해서 엄청 유명했어요. 아시안느. 그래서 저도 이름 닉네임 지을 때 아시안브 이런 식으로 지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 천상계 초월적 존재다라는 거죠.
요즘 메이플 스토리가 재미없었다고 하지만 선생님 때는 메이플 스토리가 굉장히 낭만적이었는데 저는 메이플 스토리랑 안 맞았어요. 끊었습니다. 왜? 저 끊는 얘기 해줄까? 메이플 스토리를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어. 메이플 스토리 선생님이 사기를 당했거든요. 사기를 당했어. 레벨 33이었나? 아, 레벨 34였습니다. 레벨 34였는데 이 전사였어요. 전사. 그때 당시 전사 35대 되면 2차 전직하는 거죠. 2차 전직 아닌가? 언제지? 아, 2차 전직이 아니라 레벨 35가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를 바꿔야 되는 시점이 왔어. 되게 중요한 장비를 바꿔야 돼. 이때까지는 그냥 뭐 왕푸라는 양날 검을 들었어요. 양손 검을 들었었어. 이때 왕푸를 들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커틀러스인가? 나는 한 손 검으로 바꿔야 되고 이때 꼭 해야 되는 게 화이트 체인 메일이라는 이런 얘기 너무 화이트 체인 메일이라는 갑옷으로 바꿔야 돼. 이때까지는 지천의라는 그냥 한복 같은 거 입었어. 근데 35때 이걸 딱 이때 딱 낄 수 있는 거야. 35부터 낄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요. 요즘 없을 거야. 이게 없을 거야. 생겼습니다. 디테일하게 그려드릴게요. 디테일하게. 약간 그 옛날 십자군을 떠올리게 하는 약간 그런 이런 룩입니다. 이렇게 흰색이야. 흰색이고 겉은 흰색이고 빨간색 이렇게 화이트 체인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 100만 매수였습니다. 100만 매수. 살 수가 없죠. 아무리 달팽이를 사냥해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있어. 34대 이제 35가 되면 이걸 껴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구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건 구했고 이런 건 구했어. 이런 건 다 구했어. 그리고 뭐 투구 같은 것도 구했고 뭐 빨간 삼각방패인가 그것도 구했어. 껴야 되는 것들 다 구했는데 요것만 못 끼고 있는 상태였어.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커닝시티에서 어떤 애가 나한테 님 혹시 화채매 필요하지 않으면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필요하죠. 초등학생이었어. 초등학생.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가 잠깐 따라와 보래. 어디로 가냐면 그 커닝시티 보면은 그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에 크레인이 있어요. 크레인이 높은데 아주 높이 올라갈 수 있어. 크레인 이게 딱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지고 나를 이렇게 세우더라고. 나는 나 이렇게 나 끝에 세우고 지는 여기 좀 멀리 있어. 굉장히 멀리 있어. 멀리 있는 다음에 자기한테 그 커틀러스 왕푸죠. 그 왕푸라는 검은 이렇게 아주 크게 생긴 검이야. 이렇게 알아? 아니 얘들아? 왕푸라는 검이 있어. 왕푸라는 검이야. 검을 떨어뜨려 보래. 잠깐 떨궈보래. 이거랑 지천의 내 옷을 떨궈보래. 잠깐 떨궜다가 다시 먹으래. 그러면 그 떨궈서 보여주면은 자기가 이걸 주겠대. 근데 나 믿었죠.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진짜 이걸 진짜 준다고요? 진짜 준대.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생각하기에 너무 머니까 이거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야. 내가 살짝 떨어뜨려 먹으면 되겠지 생각했어. 그래서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렸는데 갑자기 화면이 멈추면서 얘가 두두두 다가오더니 이렇게 막 그 버그처럼 따라다 다가오더니 이게 날아가서 먹는 거야. 이게 날아가서 아이템 먹히더라고. 뭘 오와야 돼. 근데 나 상처받아 오히려 없어. 뭐야 그러더니 얘가 이제 채널 바꾸고 나중에는 로그아웃 하더라고. 막 엄청 무섭게 아이 미친놈아 막 이랬는데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뒀어. 그때부터 내 메이플 스토리를 접었어. 그때부터 나는 RPG에는 소질이 없구나. 난 RPG에는 소질이 없나 보다 하고 다시는 안 했어요. 그런 메이플 스토리 그런 일이 있었어. 참 슬픈 일화죠.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랬었어. 나 RPG를 안 했어. RPG 안 하고 제가 얘기했죠. 저 스타크래프트만 했다고. RPG는 나랑 진짜 적성이 안 맞더라고. 못하겠더라고. 볼게요. 네. 뒤에 넘길게요. 44쪽. 44쪽은 그야말로 별거 없는데 이상적이다. 이상적이라는 말은 진짜 완벽해 이런 거죠. 완벽해. 그리고 이상향이라는 말 많이 써. 이상향을 추구한다. 저 아주 아름다운 것. 무릉도원. 무릉도원이라고도 하죠. 이상향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고조수술 하다 보면. 이상적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완벽하다 이런 얘기다. 이상적. 완벽하다. 이상적. 완벽해. 흠이 하나 없어. 티끌 하나 없이 아주 완벽해. 이상적. 완벽하다 이런 얘기다. 낙관적이라는 말은 그냥 뭐 잘 될 거야. 우리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얘기죠. 낙관적이 너무 낙관주의를 치달으면 위험하죠. 아무 공부도 하지 않고 수능 잘 볼 거야. 그럼 낙관적이를 넘어서서 거의 뭐 게으름뱅이 수준이 되는 거죠. 낙관주의가 이제 너무 과장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낙관적과 이상적 조금은 다른 말이죠. 넘길게요. 46쪽 보시면 46쪽은 좀 중요합니다. 46쪽은 굉장히 좀 중요해요. 46쪽에 대해 좀 설명할게. 일단 46쪽은
거기에 잘 표가 그려져 있네요. 좀 그려볼게. 표가 잘 그려져 있네. 표를 보시면 한번 좀 읽어보고 있을까? 안 읽어본 친구들은 한번 좀 읽어보고 있을게. 그 내용 자체를. 그 46쪽 자체를. 읽으시라 좀 피곤하죠. 요거는 잠깐 좀 일어나 볼게요. 요거는 좀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등학교 여러분들 1학년 이제 내신 대비 때 나옵니다. 내신 대비 문학 같은 거 가르칠 때 이게 첫 번째 나와요. 되게 중요한 얘기야. 중요한 얘기인데 수능에서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이제 내신 대비에서 꼭 나와. 이게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좀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그 앞에까지는 뭐 사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자, 요건 좀 중요합니다. 보면 우리가 이 작품입니다. 문학 작품이에요. 뭐 시도 되고 소설도 되고 수필도 되고 극도 되죠. 이 작품 텍스트라고 하죠. 텍스트. 앞으로 글입니다. 글. 이 작품이라는 것은 일단 작가가 당연히 썼죠. 작가가 썼습니다. 쓴 작가가 당연히 있을 거고 우리 읽는 우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작품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 작품의 시대가 반영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 쓴 작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6.25 전쟁 때 쓴 작품이 있을 수도 있죠. 6.25 전쟁 이후에 썼지만 그 작품 자체의 배경이 그 6.25 시대를 반영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가 글을 어떻게 읽는 방식이야. 글을 읽을 때 그럼 그래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있지. 그러니까 그 측면에 의해서 글을 읽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만약에 이렇게 칩시다. 일단은 우리가 이걸 다 모른다고 칩시다. 우리 딱 작품만 덜렁 줬어. 작가도 누군지 모르고 독자도 안 주고 시대도 안 줬어. 그럼 뭐만 봐야 됩니까? 작품 그 자체만 봐야죠. 작품 그 자체만 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 왜 중요하겠니? 수능 때 있잖아. 수능 시험 때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게 뭡니까? 이것만 딱 주어져요. 수능 때 그냥 작품만 덜렁 주어준 다음에 잘 해석해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작가 입장, 시대 입장, 독자 입장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 그 자체만 열심히 분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보고 싶은 거는 작품 그 자체를 네가 잘 독해할 수 있니? 잘 읽어낼 수 있니? 그걸 보고 싶어 해. 그러니까 작품 그 자체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재적 관점이라고 그러죠. 작품 그 자체만 보는 것. 이런 거 다 무시하겠다.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오직 작품 그 자체만 보겠다라고 하는 게 내재적 관점입니다. 그렇죠? 내재적 그 안에만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작품 그 텍스트 그 자체만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 자체, 글이 있으면 이 글만 보겠다. 작가가 어땠는지, 뭐 누가 어땠는지, 시대가 어땠는지, 이 여기는 시대, 뭐 작가, 독자 이런 것들 다 무시하겠다 이런 얘기죠. 다 무시하고 일단 글만 보겠다. 글 자체만 보겠다. 그게 평가원이 요구하는 것이고요. 기출할 때, 문제를 낼 때 기본적으로 내는 방식입니다. 일단 작품, 내재적 관점에 근거해서 잘 읽을 수 있니? 그 다음에 보기 문제를 주죠. 보기 문제에 이제 그 당시의 시대에 대한 얘기, 혹은 그 작가에 대한 얘기가 실려 있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 시대에는 뭐 일제강점기 시대로서 사람들이 친일파와 독립운동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설명을 줍니다. 그게 이제 그 보기 자체가 이제 시대적 반영 관점을 주는 거죠. 주는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풀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일단 작품 그 자체, 내재적 관점으로서 글을 잘 분석하면 되는 겁니다. 내재적 관점이라고도 하고요. 절대적 관점이라고도 하죠. 절대적으로 다른 거 다 차차고 절대적으로 이것만 보겠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요거. 이 관점을 항상 주의해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항상 이 관점을 잘 고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이런 말들을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내신 대비 때는 외워야 됩니다. 이런 내신 대비 때에는 이런 이름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수능 때 이런 걸 물어보지 않죠. 작가 입장에서는 작가 입장에서 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 자체를 작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한다. 표현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그렇죠? 표현하는 것. 작가는 표현하는 사람이잖아.
작가는 지가 하고 싶은 메시지, 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표현론적 관점에서 보겠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거야 라고 보는 게 작가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죠. 시대 관점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영론적 관점. 이 작품은 어떤 시대를 반영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독자 입장에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작품을 읽고 독자가 작품을 읽은 다음에 느낀 점 혹은 느끼는 이익, 느끼는 가치에 따라서 평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효용이란 말이 굉장히 우리한테 안 와닿죠. 효용론적 관점. 효용이란 말은 경제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가치란 말이라고 생각해요. 가치라고 생각해요. 가치라고 어떤 말이냐. 우리한테 어떤 가치가 있는가? 혹은 뭐 어떤 보람이 있는가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보람이라고 말하면 조금 약간 부족하긴 한데 어떤 보람을 느꼈나? 독자가 어떤 보람을 느꼈나? 이런 거죠. 독자가 글을 읽은 다음에 나는 이 작품을 읽고 나의 삶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어. 혹은 뭐 보람을 느꼈어.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파악하는 게, 그 작품을 그런 식으로 파악하는 게 이제 효용론적 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평가원에서도 여러분들이 글을 이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나도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 이렇게 읽기를 자꾸 요구할 거고요. 이런 네 가지 관점이 있다. 그래서 요거 세 개 묶어서는 요거는 작품 내부가 아니라 작품 외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재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 개 묶어서 내부, 외부, 내부, 외부죠. 글 안과 글 밖. 쉽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이 무슨 걸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 선택지에서 다음 중 내재적 관점인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내재적 관점은 작가, 시대, 독자 말 한마디도 있으면 안 돼. 그냥 글 자체에 대한 설명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내재적 관점이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 뒤에 48쪽 볼게요. 48쪽. 48쪽부터 네 문제가 있네요. 네 문제가 있는데 요거 좀 풀어볼게요. 요거 좀 간단하게 풀어보고 딱 맞추고 1교시니까 좀 풀게요. 네,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볼게요. 뒤에 다 보지 말고 최대한 그 1, 2번만 판단하면 되니까 뭐 시를 막 처음부터까지 다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최대한 그 선택지에 있는 것만 찾아서 풀려고 해보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난 화요일부터 배웠던 거를 다 복습하는 거죠. 설정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낼게. 자, 1, 2, 3, 4번 다 1번이죠. 그냥 선택지 다 1번이지, 그치? 다 1번입니다.
1번 같은 문제는 그야말로 나가 있니 없니만 빨리 딱 찾으면 되죠. 나가 있냐 없냐. 그리고 뭐 말을 건네는 방식 그거 빨리 판단하면 되는데, 가 같은 경우는 전혀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죠 지금. 그렇죠? 나도 말을 건넨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2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 2번은 아직은 뭐 고전식 안 배웠으니까 그냥 넘겨도 되는데, 일단은 뭐 강산이라는 것은 그 강산 줄친 거 그 줄만 볼게요. 삼공이 귀하다 한들 강산과 바꿀 쏘냐? 그럼 바꾸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삼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는 삼정승인 영의정 좌의정 무의정. 이게 옛날에 국무총리급인 걸 말하는 거야. 야 내가 너 국무총리 시켜줄게 그러는데 나 국무총리 안 할 거예요. 저는 자연 속에서 강산 속에서 할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믿을 수 없죠. 그렇죠. 국무총리 시켜준다고 하면 해야죠. 그렇죠? 해야 되는데 안 한대.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높은 어떤 그 가치라고 생각했어 사람들이. 다 던져버리고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강산에 산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는 정약용의 보리타적은 안 읽어봤으면 처음 보면 모를 텐데, 그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배를 갔습니다. 이제 뭐 잘못하고 이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죠. 근데 뭐 비판을 받고 해서 탄핵당해서 저기 유배를 갔는데, 유배 가서 거기에서 농민들이랑 함께 생활해요. 농민들이 근데 이제 보리 타적한 날이죠. 보리를 열심히 막 터는 날이야. 보리 떠는 것을 열심히 보면서 와 저 사람들 즐겁게 일하네, 흥겹게 일하네, 뭐 그런 그걸 보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보게 될 거야. 유명한 시라서. 뒤에 보시면 3번, 4번 이제 3번도 유명한 시죠. 3번은 뭐 이미 썸머했던 친구들은 다 알겠죠. 3번 시는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터비가 바로 탐관 오리를 비판한 겁니다. 지금 이게 나중에 뭐 설명하겠지만 두터비는 탐관 오리고요. 파리는 백성입니다. 두터비한테 고통당하는 백성이야. 두터비는 그래서 세모겠지. 두터비 세모, 파리는 동그라미겠죠. 착한 백성들이니까. 백성들의 고혈을 빠는 탐관오리가 바로 두터비죠. 그리고 백송골이란 말은, 백송골은 동그라미를 쳐야 돼. 백송골은 이제 서울에 있는 벼슬아치들이죠. 서울에 있는 벼슬아치를 보면서 두터비가 자기한테 오는 줄 알고 암행어사가 오는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어이구 하면서 훌쩍 뛰어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넘어졌기 때문에 이게 풍자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 풍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자. 그래서 탐관오리를 두터비에 비유해서 풍자하고 있다. 그래서 풍자적이다 라는 말 한마디입니다. 이 시는. 4번 시는 뭐 간격,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간격을 둬야 된다. 친구들끼리 너무 너무 함께 너무 같이 있어도 또 단점이 보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간격이 필요해서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옛날에 몰랐다 그랬는데 이제 알게 되었다. 나무를 보면서 이제 1번이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피곤하죠. 잠깐 쉬었다가 2교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